이승만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익종입니다. 청년을 위한 역사 힐링 시간인데요. 오늘은 1980년대의 민주화는 권위주의 정권의 유화적 변신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국의 민주화라는 것이 민주화 운동만의 공로는 아니다 라는 겁니다. 자, 보통 한국의 민주화에 관해서 좌파는 그것을 이승만, 박정희, 또 전두환으로 오랫동안 이어진 독재 정권이 국민의 가열찬 민주화 운동에 끝내 굴복한 것으로 봅니다. 좌파가 장악한 한국사 교과서에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은 악이고 민주화 운동은 선이라는 그런 선악구도로 현대사가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민주화 운동 세력이 민주화의 1등 공신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민주화는 1948년 이래 선거와 헌정 질서가 쭉 계속되어 온 것과 또 경제 발전을 통해서 두터운 중산층이 형성된 것을 빼고는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열렬히 했기 때문에 민주화가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산 일당 독재나 또 1인 독재 그런 나라들과 달리 우리나라에선 한국에선 권위주의 정권 아래서도 민의의 표출 장치로서 선거가 계속 시행되었습니다. 그 선거는 요식적인 그런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자유민주의식을 함양한 중산층이 그 선거에 적극 참여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했고요. 그를 통해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단련되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1980년대의 그 민주화는 권위주의 50 정권의 유화적인 변신, 즉 부드럽게 변하는 그런 유화적인 변신을 통해서 달성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50 정권은 초기에 매우 억압적이었으나 1983년부터 유화 조치를 취했고요. 마침내 1987년에 최대 양보를 해서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은 선거를 통한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1980년대의 민주화란 권위주의 정권의 유화적 변신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5공화국의 권위주의 정권, 즉 전두환 정권은 흠결을 안고 출발했습니다. 유신체제가 무너진 후 많은 국민이 민주화의 기대를 품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위에 두 장의 사진이 1980년도 봄에 그 서울대에서의 시위 그리고 서울역 앞에서의 시위에 관한 사진입니다. 일명 서울의 봄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신군부의 등장으로 물거품이 되었죠. 전두환 신군부는 12.12 사태부터 5.17 조치 또 5.18 광주사태 진압으로 이끄는 이례적으로 긴 쿠데타 과정을 거쳐서 권력을 잡았습니다. 출발점에서 큰 흠결이 있었습니다. 이 5공화국 권위주의 체제는 유신체제의 아류라고 할 만했는데요. 즉 대통령 선거인단의 간접선거제를 택해서 정부 선택권은 국민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전두환은 또 한 번의 체육관 선거에서 쉽게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마치 유신체제 때 그 통일주의국민회의 대의원을 통한 대통령 선출이 장충체육관에서 이루어졌던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집권 민정당 여당은 중선거구제, 그러니까 한 구에서 2명을 뽑는 중선거구제에 그 다음에 전국구 의석의 제1당이 전국구 의석의 3분의 1을 가져간다고 하는 그런 독특한 전국구 의원제로 쉽게 국회의 과반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유신체제 때의 유정회보다 다소 완화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민한당과 국민당이란 두 야당은 정보기관이 만든 관제의 야당이었습니다. 대의제는 아직도 껍데기에 불과했고요.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이라 할 언론, 출판의 자유, 또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또 노동 3권 이런 것도 심하게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두환 정권은 이승만, 박정희 정권과 달리 1인 권위주의로부터는 탈피할 그런 조짐을 보였고요. 또 7년 단임을 약속을 해서 향후 정권이 교체될 여지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출발에서부터 7년 단임을 약속을 했다는 것이죠. 이는 취약한 정통성과 관련이 있는 일종 민주정치에 대한 나름의 약속, 서약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50 정권은 체제가 안정화되면서 유화 전략을 펼치게 됩니다.
자, 50 출범 후에 야당 지도자 중에서 김대중은 내란 음모죄 사형 판결형을 받은 후 형 집행이 정지돼서 석방됐고 그리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또 김영삼은 가택에 연금되었습니다. 그 휘하에 여러 야당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이 금지되었습니다. 물론 학생운동은 곧 다시 기지개를 켰습니다. 81년 봄부터 학내에서는 다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또 학생운동은 전두환 정권 성립을 미국이 도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반미 성향을 띠기 시작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82년도 3월 달에 부산의 고신대 학생들이 부산 미문화원에 불을 지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또 학생운동의 핵심은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체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못 되었는데요. 당시 노조는 전두환 출범 과정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어서 노조 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요. 학생운동 역시 무림사건이라든가 항림사건 이런 사건들 통해서 핵심 조직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야당이 있었지만 관제 야당이라고 불리운 여당의 2중대, 3중대다 이런 식으로까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조기에 안정되었습니다. 게다가 경제는 곧바로 성장 기조를 되찾았는데요. 제 바로 옆에 보이는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이것이 이제 연간 경제 성장률을 표시를 한 건데요. 가운데 푹 꺼진 부분이 1980년도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을 때입니다. 그러나 마이너스 성장을 한 이후 81년부터 80년대 말까지는 70년대와 마찬가지로 거의 10% 전후의 그런 고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는 대단히 곧바로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기에는 새 정부의 강력한 경제 안정화 조치, 그 다음에 세계 경제 회복 이런 요인들이 작용을 했습니다. 83년 5월에 가택연금 상태였던 김영삼은 언론 통제 해제 등 민주화 5개 항 조항을 요구하면서 23일간 단식 투쟁을 벌였습니다. 전두환 정부는 김영삼의 연금을 해제하고 그에게 활동의 자유를 부여했습니다. 이미 전두환 정부는 그해 초부터 단계적인 유화 조치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83년 초부터 정치활동 피규제자의 단계적인 해금 조치, 그러니까 정치활동을 하게 해주는 그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학에 대해서는 당시에 그 학생회를 대신해서 학도호국단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었는데 본래 대학 총장이 임명하던 것을 학생 대표들이 학생장을 선출하도록 하는 즉 학도호국단 학생장 간선제 선출 이런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그리고 특히 83년도 12월에는 그 대학의 해직 교수들 또 재적 학생들의 복직과 복교를 허용했고 또 대학교 내에서는 학생들의 집회와 시위를 허용을 했습니다. 즉 학원 자율화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이를 전두환 정부의 유화 정책이라고 불리는데 이 덕분에 1984년부터 유화 국면이 조성되었습니다. 전두환 정부가 왜 유화 정책을 썼는가에 대해서는 그 석사학위 논문들이 한 2편 정도 나와 있고요. 그 정치학자들의 본격적인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들을 보면은 이 유화 정책은 뭔가 위기 상황에 몰려서 어쩔 수 없이 택한 수동적인 조치 이런 게 아니고 능동적 조치였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즉 정권 출범 시에 뭔가 취약했던 정당성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제 자신감이 있고 그래서 그런 정당성을 만회하려는 자신감 있는 조치였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유화 국면 하에서 민주화 운동 세력이 급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유화 국면에 제야 정치 조직과 민주화 운동 단체가 크게 늘어납니다. 민주화 운동 청년연합, 민청년이라고 약칭을 불렸는데 나중에 국회의원과 장관까지 했던 김근태 씨가 의장으로 있었던 조직이죠. 민주화운동 청년연합이 83년도 9월에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야당 정치인들로 즉 야당의 김영삼 또 김대중을 따르는 정치인들이 이 민주화 추진협의회 민추협을 84년도 5월에 만들었습니다.
김대중 씨는 당시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자신의 대리인을 내세워서 이 민추협을 구성했습니다. 또 84년 12월에는 문인들이 중심이 돼서 자유실천 문인협의회라는 것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반정부 내지 반체제 성향의 정치, 사회단체들이 대거 조직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김영삼과 김대중 양인이 이끄는 민추협은 각종 성명서 발표나 집회 등을 통해서 정부에 민주화를 요구했습니다. 84년에 서울대 연구대 등에서는 간선제 학도호국단을 대신해서 직선제 총학생회가 출범을 해서 학생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이때부터 대학은 반정부, 반체제 학생 집회와 시위가 자유롭게 벌어지는 해방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경찰이 대학 내에 상주를 하다가 누군가가 시위를 주동하면 바로 체포해서 잡아가는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 학내에서는 경찰이 철수를 한 거죠. 학내에는 더 이상 경찰이 진주하지 않고 그래서 대학 내에서는 자유롭게 학생 집회와 시위가 벌어지게 됐고 일종의 해방구처럼 되었습니다. 이 학생운동의 핵심 세력은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을 지향하면서 극한투쟁을 벌였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85년도 5월 달에 서울의 미 문화원을 점거해서 농성을 벌였다거나 또 86년도 4월에는 당시 대학생들이 대학교 아마 2학년들이 그 전방부대에 한 일주일인가 이렇게 입소를 해서 군 복무 체험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전방입소라 불렀죠. 그런데 이 전방입소를 반대한다 이러면서 그게 무슨 양키의 용병교육이다 이렇게 하면서 전방입소를 반대하면서 서울대생 2명이 서울대 단과대 학생회장 2명이 분신 자살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또 11월 달에는 건국대 점거농성 사건이 있었습니다. 건국대 점거농성 사건은 뭐 단일 사건의 구속자 수가 사상 최대 1000명 가까이 그렇게 기록했던 사건입니다. 이 학생운동은 민주주의 혁명을 우선시하는 계열, 민민투라고 당시 불렸는데 흔히 영어로는 PD라고 약칭으로 불렀고요. 그 다음에 민족해방을 우선시하는 계열, 자민투라고 하는 단체였고 당시에는 NL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두 계열로 분화가 됐는데 이 중에서 NL 계열이 이제 주체사상파, 약칭 주사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NL 계열이 주도권을 줬고요. 학생운동이 주도권을 줬고 이들은 당명과제로 제도권 야당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운동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85년도 2월에 이제 총선이 있었는데 집권 세력은 김대중, 김영삼 등 핵심 야당 정치인을 제외한 거의 모든 야당 정치인에게 정치활동을 허용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양김의 추종자들은 총선을 한 달 앞둔 85년도 1월 달에 신한민주당을 만들었습니다. 이 당은 신군부가 해산시켰던 60년대 후반 이래의 전통 야당 신민당이 부활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고요. 명칭도 약칭으로 신민당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이 신민당이 참여한 2월 총선의 유세장은 되게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운동권 학생들은 유세 현장에 적극 참여해서 신민당 바람에 일조를 했는데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세장마다 인파로 입추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열기를 뿜었습니다. 신민당은 대도시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일약 제1당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 동아일보 보도를 보시면 신민 대도시 압승 제1야당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85년 2월 총선은 권위주의 하의 선거였지만은 국민의 의사가 훌륭하게 표출된 그런 선거였습니다. 신민당은 총선이 있던 1년 후, 그러니까 86년 2월부터 국민의 정부 선택권을 회복하자라고 하면서 직선제 개헌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야당 정치인들이 띠를 두르고 뭐 개헌 청원 1천만 서명운동 이런 것을 지금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집권 여당은 내각제 개헌으로 응수를 했습니다. 당시 여당에는 김영삼이나 야당의 김영삼과 김대중과 같은 그런 전국적인 대중 정치인이 없었죠. 대신 조직, 자금, 또
지역 인재의 확보력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내각제 개헌을 한다면 국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해서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계산이었습니다. 여당과 야당 양측은 86년도 7월부터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개헌 방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직선제와 내각제 이렇게 너무나 입장이 근본적으로 달라서 타협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전두환 정부가 허용한 초기보다는 자유로운 그런 공간에서 야당과 학생은 반정부 또 반체제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그에 대해 권위주의 정부는 경찰을 동원해서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의 핵심 인물들을 색출하고 또 검거하는 식으로 그렇게 대응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경찰이 여대생을 성고문하거나 또 대학생을 고문 끝에 사망케 하는 그런 사고가 터졌습니다. 86년 7월에 부천경찰서의 한 경찰관이 여대생에 대해서 성추행을 하면서 수사한 그런 사건, 당시 성고문 사건이라고 불렸는데 그런 여대생 성고문 사건이 터졌고요. 또 87년도 1월, 한 6개월 지났어 87년도 1월에는 치안본부의 그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서울대생을 연행해서 그 선배의 소재지를 불라고 그렇게 추궁하면서 고문을 하다가 그 학생, 즉 박종철 군이죠. 박종철 군을 물고문하다가 죽게 하는 물고문 치사 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수많은 검거, 조사, 또 강압적인 조사 뭐 이런 것이 자행되다 보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고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들이 어쨌든 터지면서 전두환 정부의 도덕성은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의원내각제 개헌이 여의치 않자 전두환은 87년도 4월 13일에 기존의 대통령 간선제 헌법을 유지한다는 호헌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일명 4.13 호헌 조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체육관 선거를 치르겠다는 발표였는데요. 국민의 불만은 비등하고 양김은 기존의 신민당을 탈당한 후에 새 야당을 창간하는 데 나섰습니다. 아래쪽 사진에 보시면은 강목을 들고 당시 이제 중앙정보부, 그러니까 안기부죠. 안기부의 사주를 받은 폭력배들이 통일민주당의 새 야당의 창당을 방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전두환은 사태를 낙관했던 것으로 지금 평가를 받습니다. 야당 동향에 대해서 정보기구가 잘못 보고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전두환은 이렇게 4.13 호헌 조치를 해도 사태가 넘어갈 것이다. 사태를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5월 하순에 경찰이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을 축소 조작한 사실이 폭로돼서 마침내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87년도 6월 달에 가톨릭 등 종교계를 필두로 해서 광범위한 국민들이 직선제 개헌운동에 참여했는데 바로 6월 항쟁이었죠. 이전까지 민주화 운동은 야당과 야당 당원과 학생들에게 이제 국한이 되어 있었는데 이때부터는 일명 넥타이 부대라 불리는 일반 직장인들까지 호헌철폐, 독재 타도를 외쳤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내에 여기 사진은 이제 부산인데요. 이 부산 시내를 시민들이 가득 메우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 끓어오르는 국민의 민주화 요구는 경찰력으로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80년처럼 군이 진압에 나서는 경우 제2의 광주사태와 같은 엄청난 비극, 일대 파국이 우려되었습니다. 물론 실제로 집권 세력이 군 투입을 진지하게 고려하거나 논의한 바는 없었습니다. 군 투입을 해서는 예를 들어 사태 수습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설령 수습이 되더라도 엄청난 그 유혈 사태가 벌어질 것이고 그 후에 예를 들어서 1988년도에 올림픽을 어떻게 치르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집권 세력은 최종적으로 직선제를 수용하는 일대 반전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6.29 선언이었습니다. 어떻게 6.29 선언이 나왔는가, 또 누가 어떻게 6.29 선언을 결정했는가 하는 것은 사람들의 흥미를 끄는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당초 노태우는 좀 주저했으나 전두환이 설득해서 결국 이 두 사람이 결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6.29 선언의 주역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국민들의 저항의 규모와 그런 강도를 고려했을 때
직선제 개헌 요구는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양인이 이 노태우, 전두환 양인이 이런 6.29 선언의 결정을 할 때는 김영삼, 김대중의 동시 출마 가능성을, 그래서 그 경우에 자신들이 승리할 가능성을 고려했을 수는 있습니다. 예, 여야 합의로 이제 대통령 직선제 등을 규정한 민주헌법이 마련되는데요. 이 합의에는 불과 한 달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새 헌법은 박정희 때의 60년대의 3공화국 헌법을 기본 틀로 하면서 약 몇 가지를 좀 달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 5년 단임제, 지금까지도 쓰이고 있죠. 5년 단임제는 상당히 특이한 제도인데, 이것은 노태우, 또 김영삼, 김대중, 당시 유력 후보들의 이해관계가 합치된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그때 그 87년 선거에서 자신들이 자기가 못 되더라도 그 다음 기회를 엿볼 수 있다 하는 점에서 5년 단임제를 합의를 한 겁니다. 또 당시 당시 나온 제도로 국회의 동의로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한다는 것,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설치한다 하는 것은 전두환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여하튼 이 헌법은 국민투표에서 압도적 지지로 통과되었고, 기존의 여러 헌법과 달리 지금까지 30년 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 대한민국은 타협적인 평화적 민주화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자, 직선개헌 후 이어진 대통령 선거에서는 김영삼, 김대중의 동시 출마로 집권여당의 노태우가 당선됐습니다. 자, 노태우는 신군부 집권 세력의 일원이었는데 그가 대중정치인인 양김씨를 선거에서 이겼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변신이었습니다. 그 후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계속해서 전진했습니다. 5년 뒤인 9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과거 야당의 민주화 투사로서 집권 여당에 합류한 김영삼이 승리했습니다. 김영삼은 40년 가까운 시간을 야당 정치인으로 보냈는데, 따라서 그의 당선은 여야 정권 교체가 절반쯤 이루어졌음을 의미했습니다. 이 김영삼은 문민정부임을 자임하고 군부가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임기 후반기에 떨어지는 인기를 올리기 위해서 소급 입법을 하면서까지 12.12와 5.18 수사로 전임자 노태우를 단죄하면서 감옥에 보냈고요. 그러면서 결국 보수 세력을 분열시켰습니다. 무엇보다도 외환위기로 국가 경제를 파탄내는 과오를 범했습니다. 자신이 집권당에 합류해서 노태우의 후계자로서 대통령이 됐으면서 그 당의 전임자였던 전두환과 노태우를 감옥에 보낸다. 이거는 정당한 행위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런 김영삼의 과오 덕분에 97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김대중이 야당 후보로는 최초로 승리했습니다. 출신 지역과 지지계층 면에서도 최초의 실질적인 정권 교체였습니다. 그러나 김영삼이 국가 경제를 파탄내고 또 보수 세력을 분열시켜서 DJP 연합을 가능케 하지 않았더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 이제 좀 맺은 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 민주주의는 보수가 키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948년 건국 이래 대한민국은 몇 차례 일시적인 헌정 중단을 겪으면서도 헌정 질서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선거가 지속되었고 주권자 국민은 그를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또 경제개발과 더불어 중산층이 형성되고 그 정치적 권리의식 등 의식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중화공업화가 안착한 80년대 후반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한국 민주주의 토대가 아주 튼튼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80년대의 민주화는 1983년부터의 유화 국면에서 급진전했습니다. 전두환 권위주의 정권의 유화 조치로 민주화 운동이 활발해졌고, 그 힘으로 김영삼과 김대중은 85년 총선에서 승리했으며 이후 직선제 개헌운동을 벌였습니다. 그것이 87년도 6월에 범국민적인 항쟁으로 표출되자 집권 세력은 다시 6.29 선언으로 그를 전면 수용했습니다. 이러한 전두환 정권의 유화적인 변신이 없었더라면 한국 정치, 한국 사회의 진로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저는 전두환 정권이 우리나라 역대 정권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정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서 전두환 정권은 좀 더 그에 상응하는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국의 민주주의는 야당이나 민주화 운동만의 업적은 아닙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대의민주주의의 틀 속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룩한 경제성장을 토대로 해서 전두환, 노태우의 유연화 조치를 계기로 해서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보수가 키웠다라고 말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